일본 영화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워낙 약세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없지 않은데요. 오늘은 86번가 정광우 대표 모시고 올해 경제와 시장 전반에 일어날 수 있는 10가지 서프라이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흔히 이제 이런 약세장 분위기에서는 약세 전망하기 참 쉽습니다. 하지만은 강세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의 전망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약세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과도한 쏠림은 반대 급부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고점 대비 증시도 많이 빠지고 했는데 우리가 한번 혹시라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그런 만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증시 강세로 보신 이유가 10가지 서프라이즈라는 그 부분인데요. 이거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로 꼽으신 게 중국 인구와 관련된 내용인데 중국 인구가 첫 공식 감소 가능성과 호구제도 개혁 가능성. 이게 어떻게 서프라이즈가 됩니까? 네, 중국의 사실은 이 부분 자체는요, 중국이 부양책을 좀 강하게 쓸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무엇으로 찾을까에서 기반을 한 것이고요. 네. 중국이 보시게 되면 최근 몇 년 동안에 인구가 사실 감소한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공식 발표는 늘 증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가면서 겪었지만은 초과 사망률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출산이나 결혼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점들을 봤었을 때는 올해는 무조건 중국에서도 공개적으로는 이제는 인구 감소를 선언하지 않을까 이고요. 그러면 원래 GDP 성장에서 인구 보너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가하면서 GDP도 같이 성장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쪽에서 뭔가 초과적으로 이 성장을 이끌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 거다라는 것이고 그러기에 내놓기 쉬운 것은 결국 중국은 부동산이 크다 보니 또 부동산 문제가 있다 보니 해결할 수 있는 것. 근데 돈을 쓰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호구제도의 개혁일 것이거든요. 아직 이 부분이 여러 규제로 인해 가지고서 좀 농민공하고 이런 쪽에서는 활동의 제약이라든지 부동산 관련된 제약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풀리고 나면 중국 쪽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양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중국의 인구 구조, 그다음에 부동산 비중이 높다는 점, 이런 점 등이 하나의 그 서프라이즈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셨네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당장 우리 시간으로 내일 열리는 그 CES를 포함해서 세계 3대 IT 전시회에서 히트 상품 탄생 가능성을 꼽으셨어요. 이거 네, 왜 맞습니다. 제가 과거에 매니저를 할 때에는 항상 CES에 정말로 많은 금융 전문가분들이 가셨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지금 한 3년 동안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관심도도 엄청 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사실 굉장히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 보시게 되면 CES에서는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참가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업체들이 뭔가 비장의 무기들 이런 것들을 좀 내놓지 않을까 싶고요. 3대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시작하게 될 CES 그리고 한 달 뒤면은 나오게 될 스페인의 MWC 그리고 독일의 이파 이렇게가 있습니다. 이 행사들에 올해는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은 기업들이 조금 깜짝 놀랄 만한 제품들을 내놓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렇죠. 스마트폰 이후에 모빌리티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획기적으로 바뀔 만한 신제품 이런 게 나온 거는 별로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한번 기대를 해보죠. 자, 세 번째야말로 진짜 이게 모두가 기대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정학적 위기 감소 가능성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염두에 두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1년 전에는 제가 이거를 매년 선정을 한 지가 올해로 3번째인데요. 작년에는 지정학적 위기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전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의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상황적으로 봤을 때 싸움도 하려면은 체력이 좋아야 된다. 근데 작년도에는 모두가 체력이 좋았거든요. 스스로를 과신하기에 좋았던 환경이라면 지금은 오히려 미래에 대한 예상이 너무나도 어둡기 때문에 또 체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탈출구가 보이지 않겠지만은 오히려 이럴 때 좀 화해 무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고 사실 이제 제가 이 텐서프라이즈 선정하는 거는 다른 걸 보고서 좀 모방을 한 것인데 블랙스톤의 바이런 위엔 부회장이 예. 매년 이걸 선정을 하거든요. 그게 간밤에 나왔습니다. 몇 시간 전에 나왔는데 거기에도 사실 지금 전쟁 관련해서는 종전 이제 휴전을 하지 않겠느냐 네.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정 대표도 이제 상당히 그 글로벌 레벨로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또 하나는 이제 사실 글로벌 경제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미중 그 무역 분쟁인데 여기서도 미국이 대중국 보복 관세를 면제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어요. 이건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그 부분은 순수하게 정치공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본 것이고요. 그 과거에 트럼프 정부 때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1년, 2년 차에는 굉장히 위기 의식을 높여가더라고요. 싸움을 높여가는데 3년 차부터는 그것이 조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트럼프 4년 차 첫 월이었던 1월 달 초에 1차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뭔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상대국에 대해서 텐션을 올려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까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라는 것은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는 민주당의 그 어떤 예비 후보들보다도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보시게 되면 이미 2년이 지나갔고 만약에 같은 경로를 걷는다라고 하면 올해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대중국에 대해서 각종 규제들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합의에 이르는 부분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도에 좀 뭐 증시나 모든 것들이 좋은 영향들을 올해부터요 받게 되면서 재선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관세 문제를 왜 가지고 왔냐 하면 이것이 본인이 설정한 규제가 아니라 트럼프 때 설정한 규제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철폐하는 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이 점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미국의 지역 연은에서 연준의 지역 부분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줄 것이냐라고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그에 따르면 미국의 PCE 물가가 0.23%포인트가 내려갈 수 있는 효과라고 합니다. 인플레를 좀 둔화시키는. 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거는 뭐 지금 경기도 나쁜데 안 받을 이유가 없는 카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뭐 그다음에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필요한 서로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또 우리 시장,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요인 중에 하나가 유가인데 유가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언급하셨는데요. 이게 물가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환영할 만하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그 유가에 대해서도 최근에 걱정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수요가 다시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 전략적 비축유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걸 다시 쌓아 나가면 결국 석유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들 많이들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었을 때에는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유가를 올리고자 하는 움직임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감산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과거하고 차이라고 하면은 과거 위기 시기에는 매달 회의를 엽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를 열어서 유가를 매달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이번에는 오히려 작년 10월부터는 그 매달 열리던 회의 주기를 6개월 단위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12월 달의 회의에서는 실제로는 감산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는 나오지도 않았었고요. 이걸 봤었을 때에는 80달러를 가급적 지키고 싶다라는 정도이지 많이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왜 그런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면 지금도 우리가 감산이라는 것이 각국마다 그러면 생산 쿼터가 주어지고 그만큼만 생산하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정도 유가라도 지켜보려고 그 쿼터보다도 훨씬 적은 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인들이 말한 감산보다도 더 크게 감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말한 그 쿼터하고 실제 생산하고의 차이가 한 300만 배럴 중반 정도가 납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뭐 중국에서의 소비가 과격하게 올라온다고 해도 그걸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뭐 감산 합의라든지 뭐 이런 거와 다른 또 이면에 또 그런 측면이 숨어 있네요. 자, 지금 정광훈 대표와 함께 올해 그 10대 서프라이즈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섯 번째로 금이 등장합니다. 금의 귀환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금이라는 것이요, 과거 다른 자산하고의 뭔가 데이터하고의 관계를 한번 그려보면 가장 이제 그 관계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연방기금금리 추이하고 비슷합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금이 약하고요. 반대로 미국이 좀 숨통을 틔워주면은 통화 정책에서 그러면 금이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는데 뭐 올해 당장에 금리 내린다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이 75bp씩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올려가는 거는 이제 끝이 났다는 거거든요. 예. 최소한 그 강도 자체는 누그러지니 그렇다면 금이 눌려 있던 것이 이제는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더불어서 달러 강세도 사실 금을 억누르는 요인인데 그것도 이제는 뭐 이제 유럽이라든지 일본에서 정책들이 좀 변화가 있으면서 달러 강세도 누그러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점들이 금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7번째로 기대되는 서프라이즈. 외국인의 국내 증시 귀환. 연간 기준으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할 가능성 이렇게 좀 주셨는데 가능합니까? 네, 그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기준으로요. 한국 증시에 들어와 있는 그 이제 퍼센트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예, 보유하고 있는 그것이 거의 역사상 최저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이 팔았고요. 많이 팔고 나면 또 반대급부로 좀 샀었던 과거의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3년 연속으로 순매도를 했는데 이만큼 매도를 많이 한 경우는 역사상 지난 2006년에서 8년 사이 3년 연속 매도한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아. 근데 그 이후 보시면은 2009년, 10년도에 대량으로 또 순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그때하고 좀 비슷한 시기이진 않을까. 실제로 또 9월 말부터 해서 이제 12월 말까지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증시 거의 한 6조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이미 좀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하여튼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뭐 하여튼 지금 수급이 상당히 무너진 상태여서 그 부분이 연말 연초에 아주 드러났는데 어느 정도 지금 체력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꼽아주신 게 수출입니다.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 우리나라가 수출이 부진하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부담이었는데 4월부터는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 이런 서프라이즈를 언급하셨습니다. 왜 4월입니까? 네, 순수하게 이것은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2022년도 저희가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1월부터 3월까지는 중국 관련해서 대중 수출이 두 자릿대로 좋았었습니다. 네. 근데 4월부터 마이너스로 돌변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이유는 상해 대봉쇄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기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4월부터는 중국 수요도 좀 늘어나고 또 기저도 워낙 낮으니까 우리 수출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한 11월까지는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전체적으로도 부진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끈 주요 요인은 중국이고요. 근데 12월 달에는 중국 대중 수출은 추가로 더 마이너스가 깊어졌지만 전 세계로 향하는 전체 우리나라의 세계 대상하는 수출은 마이너스 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보면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젠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최악은 지났다. 여기에 중국까지 힘을 보태주면은 전체가 좀 좋은 숫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하여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인들 감안해서 또 글로벌 증시가 15% 이상 상승할 가능성을 9번째 서프라이즈로 꼽으셨어요. 요즘 상황 보면 약간 꿈 같은 얘기 같은데 이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을 들어보시면은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증시가 과거에 봤었을 때에 과연 어떤 선에 가만히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은 이 자산 시장이라는 게 워낙에나 변덕이 심해서 빠질 때 훨씬 빠지고 네. 오를 때는 또 많이 생각보다 오르냐인데 MSCI 전 세계 지수 기준으로 1970년 이후로 봤었을 때에는요. 증시가 일단 상승을 했다 연간 기준으로 했었을 때에는 15% 상승했던 해 비중이 그렇지 않은 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69%의 확률로 15% 이상 올랐었습니다. 10번에 7번은 15% 이상 올랐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다면은 그 폭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라고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요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침체로 막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론 주가가 선행하지만은 경기 침체 아직 빠져드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낙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이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침체가 만약에 굉장히 깊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추가적으로 안 좋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침체가 좀 얕다라든지 혹은 이미 시작됐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잘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운 좋게 침체를 간신히 피해 간다든지라고 하게 되면 이미 저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증시는 좀 선행을 하니까는요. 네. 그렇게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미 조정은 뭐 상당 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네, 네. 자, 끝으로 10번째 서프라이즈로 중국의 제2 개혁 개방을 실행할 가능성을 꼽으셨어요. 시진핑 3기 상당히 좀 권위적이고 뭐 전체주의적이고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만 된다면 뭐 세계 경제에 아주 서프라이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본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최근에 나온 소식들을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 가하는 제재 강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뭔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미국이 이런 압박을 가할 때는 동맹국들과 함께 가하게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미국과 동맹국들이 항상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그 틈을 좀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명분이 있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오히려 보호무역을 너무 과하게 하고 있고 중국은 자유무역을 추진한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한테서 받고 있는 제재 강도를 좀 우회해서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보이는 것이 대표적으로 반도체 미국이 제재하는 거에 대해서 WTO에 지금 중국이 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아바타라든지 아니면은 외자 게임에 대해 가지고서 전면적으로 판으로 요즘에 내주는 것이 본인들은 오히려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명분 쌓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본인들께 너무 개방되거나 개혁돼서 좀 침식당하는 게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고 해도 최근에 보시면은 몇 년 동안에 시진핑 정권에서 얼마나 플랫폼 기업이나 알리바바 이런 데 제재를 가했습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풀어준다고 해도 저는 정말로 눈에 보이는 규제보다 자유 규제가 더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기업들도 반정부적인 걸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 자체적으로도 최근 보면 전기차 같은 것들의 유럽 수출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체도 과거보다는 경쟁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제는 조금 더 개방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자신감이 충만해졌으니까 할 수도 있다. 그런 시각에서 이걸 선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10가지 서프라이즈 다 들어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표면적으로 보는 현상과 실제 그 현상이 내포한 본질, 한꺼풀 두꺼풀 벗기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앞으로 얼마나 이것이 적중을 할지 좀 지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86번가 정광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